먼저 그럼 전국적으로 써머리 그 내용은 다 아시니까 생략하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평가는 각 당에서 그리고 대통령, 국힘,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했고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한 줄 평가는 뭐 서로 그 정당 대표들 간의 어떤 악수를 서로 경쟁을 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당권, 그 대권까지 내다본 그런 암투가 계속됐고,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한국 정치의 후진성에 기여한 게 아닌가. 그리고 특히 그 악수 중에 우리가 뭐 넘기지 말아야 될 거는 그 공소 취소 특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 지선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이걸 하게 됐는지, 그것도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데, 선관위 사실 우리가 뭐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자평하는데 이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인데 결과적으로 전국 시차 지방선거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예, 수도권 뭐 내용 다 아시니까 특히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 서울로 보면은 왼쪽 그림에 이렇게 다 요약이 되어 있는데 누가 분석을 했는데 분할 투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은 오세훈, 구청장, 생활권력은 이제 민주당 쪽으로, 어, 그래서 정당 분할, 후보 분할, 정책 분할을 했다. 그리고 특히 이 색깔만 보면 알 수가 있듯이 이 빨간색은 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상승률이 높은 그 이 탑 10 자치구가 그 가운데 표에 있는데 탑10 중에 8곳이 전부 다 그 국회의원이 차지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성동구가 사실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성동구가 이제 정원호 후보의 그 지역구, 저기 구청장 했던 곳이죠. 여기에 보면 사실 그 옥수동 쪽에도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쪽에도 역시 이 오세훈 표가 많이 나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결국 부동산 이 집값이 곧 표심이었다. 이렇게 이제 서울을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30, 상당히 이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은 이제 진보 진영 표라는 공식이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하고 있는 거는 이들이 이제 극우화, 보수화가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0% 동의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결국 그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그 다음 페이지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토론을 왜 자꾸 회피하냐 이거죠. 우리가 젊을 때 보면은 많이 들었던 이상한 소리가 그 말 많으면 빨갱이, 똑똑하면 공산당. 그 진보 진영 쪽은 말도 많이 하고 논리도 강하고 뭐 이런 게 어떤 이 토론의 어떤 강점 있는 게 이 진보 진영인데 소위 좌파 이 딱지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도망다니는 부자 몸조심도 아니고 부자 몸조심이라고 하면은 부자라고 하면은 우파로 가야죠. 그래서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2030에 대해서 전부 다그 이, 이 국힘을 찍었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서울은 2030이 국힘을 오세훈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대구나 그 부산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대적으로 국힘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 반드시 그렇지 않았고 이 2030이 그렇게 몰렸던 이유는 이 부동산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경기도 쪽도 보면은 뭐 내용 다 아시니까 다 생략하고 또 주목해야 될 게 이쪽 이 다섯 곳하고 이 중남부 지역, 그 경기 남부 벨트라고 하는데 기초단체장 이
그 토지 허가제 대상 8개 구 중에 5개가 국힘이 됐어요. 그만큼 이 집값 이꼬르 이 표심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고, 그것이 안 된 곳이 이제 수원 뭐 이런 쪽인데, 수원이나 이런 쪽은 이제 특히 그 전통적으로 민주 진보 진영이 강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할 수 있었는데, 특히 가장 좀 이렇게 아팠던 거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현 정부 여당이 아팠던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성남입니다. 성남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치적 고향이죠. 거기에 또 가장 최측근인 사람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공천을 했는데도, 신상진이라고 의사 출신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조금 압니다만은 그 사람한테 졌다는 게 상당히 좀 제가 보기에도 아마 또 정부 여당에도 좀 충격적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안산도 이해를 이해하기 힘든 곳이에요. 안산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한 번도 뺏기지 않았는데, 뭐 제가 좀 들어보니까 후보를 잘못 선택했다. 이상한 후보를 공천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네, 다음에 보면은 이제 피케티의 관점에서 좀 보면은, 피케티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피케티가 현대 그 정치 구조를 이 선거 좌파, 선거 우파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어떤 계급 투쟁, 노동자 자본가의 어떤 계급 투쟁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면은, 피케티는 현대 정치는 선거 좌파, 즉 고학력 지식인 계층 중심의 브라만 좌파와 선거 우파, 고소득 고자산 쪽의 그 상인 우파, 이 두 엘리트 집단의 경쟁 체제라는 거죠. 그 상인 우파가 현재 이 강남 벨트,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경기 남부 그쪽 이 토어 이 허가제 집값 많이 올라간 데랑 딱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세제나 규제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들은 그런 어떤 기본적인 기득권이나 부의 재생산, 그리고 어떤 대물림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음으로 생존이 걸린 아주 민감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브라만 좌파, 현대 그 과거 노동자를 지지하던 그런 어떤 이 정치 세력이 아니라, 좌파 세력이 아니라 이제는 고학력 지식인 엘리트 집단으로 피케티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케티 책에 나온 겁니다. 이 프랑스를 그 대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프랑스 등 몇 개 이제 유럽 국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정책이 대도시에 집중을 시켰다는 거죠. 그 고학력자 중심의 어떤 교육 문화 등 생활을 위한 대도시 집중된 혜택으로 현재 그 낙후된 지방, 우리 우리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인 이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것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나 특히 프랑스 등 유럽의 그 좌파들이 이 세계화에 굴복을 했고 또 동조를 했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지금까지도 주주 자본주의에 협조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 그 자사주 소각 법안이 통과됐죠. 통과되자마자 환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이제 브라만 좌파와 이제 상인 우파로 이 선거 대청이 나눠졌는데, 그렇다면은 이들 다중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피케티는 자기 그 책에서 뭐 유럽과 미국의 그 극우화, 토착적인 어떤 민족주의 세력, 그 기본으로 한 극우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야기, 트럼프 이야기부터 해서 이태리, 북유럽까지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것과 뭐 동일하게 또 극우화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특히 2030이 소외받은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그게 명확하게 좀 드러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2030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은, 금방 말씀드렸던 다중 엘리트 시스템에서 소외받는 대표적인 집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이제 아는 사람이 보내온 글인데, 청년 민주당원이 서울시장 패배를 애견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2030의 보수화는 서울에서 일어난 부동산이 결정적 원인이고, 그러니까 아파트 건설을 민주당에 맡고, 아, 뭐 빌라 같은 것도 매입 임대로 빌리게 한다. 그리고 청년 민주당원 본인도 자기 집 월세가 80에서 150으로 뛰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청년들한테 바로 들어왔고, 국힘의 어떤 선거 전략에 그냥 그대로 먹혀들었고 아주 설득력 있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약간 좀 빨리 진해 예, 주세요. 예. 그래서 2030은 역사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이고, 그건 이제 르상치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그 대상은 4050이라는 거죠. 약자가 강제 품는 그 어떤 원한, 열등감이라는 거고, 이제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봅니다. AI 시대 직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는 이 2030입니다. 현재 가장 취직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쪽 2030이에요.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서류가 지금 취직이 잘 되죠. 그리고 증시 8,000피, 삼전 6억 이 성과급 이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에서는 뭐 호재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봤습니다. 이거는 대- 여기에 속하지 않은 대다수 2030에게는 마이너스였죠. 이제 핀란드 이야기를 제가 또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저는 이제 개헌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뭐 시간 관계상 이거는 넘어가는데, 결국 필요한 거는 사회적 대타협과 교육개혁이라고 봅니다. 이 두 가지로 핀란드가 1968년에 지금의 행복 1위 9년 연속을, 그리고 이제 사회적 이동 1위의 비결이 있다고 봐지고요. 결국 우리가 개헌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정치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뭐냐면은 저는 이제 벤처하는 사람인데, 벤처 경영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조프리 무어의 캐즘을 넘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어떤 혁신 기술이 주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5개 그룹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5개 정당 구조와 노르득의 5개 정당 구조와 일치합니다. 결국 새로운 어떤 사상과 정책이 왼쪽에서 만들어져서 주류로 이 캐점을 넘어서 주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왼쪽이 없습니다. 미약하고요. 이번에 좀 시간 관계상 경기도의 평택, 오늘도 제가 일 때문에 평택을 다녀왔는데, 이 그쪽에 조국혁신당이 미국의 AOC나 그런 사람들, 어, 이 뉴욕시장 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역할을 하길 기대했지만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과연 이러한 어떤 정당 구조가 돼야지 우리나라가 살아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핀란드가 그러면은 좌파가 강한 나라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인당이 지금 현재 20%, 2 3%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의석수도 그렇고요. 그- 이렇게 좌파가 약하지만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어, 행복한 나라가 지금 되고 있죠. 지난 이 3인당 중심의 진보 연정 정부의 어떤 국정 방침 첫 문장이, 노르딕 복지국가에서는 경제는 국민을 위해 관리되며 반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반대인 것 같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핀란드는 보수 연정입니다. 어, 극우당이 제2당이 됐어요.
한 2표 차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정방침에 보면은 정부의 그 정책은 복지사회 보호에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는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 고맙습니다. 워낙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나 현재 부족한 거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토론할 때 또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또 의견을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병실에서 지금 이제 토론해 주실 김홍수 학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울경을 하고 나중에 잠깐 시간이 되면 제가 대건 건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울경은 6.3 지방선거의 기본적인 목표가, 어게인 2018이었습니다. 28년도를 어떻게 회복할 건가. 그게 제일 큰 거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아시겠지만 울산은 민주당이 있고 경남은 박완수가 됐고요. 그럼 울산 경남은 단일화가 됐었고, 이게 울산하고 경남은 진보당하고 단일화가 됐고, 울산은 김두경 장관, 후보하고 박명호 장관은 동시에 출마를 했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할 때 좀 특징인 거는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후보, 박민석 후보에 비해서 당선됐다라는 것도 부산 지역에서 큰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초단체장도 0에서 부산이 지난 22년 0에서 7석을 받았고요. 울산에서는 1석, 경남에서는 4석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력의회도 부산의회에서는 비례대표 2표만 있다가 이번에 11석을 민주당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도 10석, 경남도 24석 이렇게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22년도에 있었던 그 지방선거가 국힘의 압도적인 우세였다면은, 이번 선거는 강력단체장 2곳에서 승리하고 강력의회하고 단체장은 여전히 국힘당이 다수를 차지한 선거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앞부분에 있었는데 크게 쟁점이 되는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22년도에 비해서는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 18년도에 비해서는 절반의 성공이다. 왜냐하면 지난 22년도 선거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불경 전체 다 안 됐고요. 그리고 시의회 그리고 지방단체장조차도 한 명도 안 됐습니다. 안 됐다가 울산은 한 명인가 됐고요. 안 됐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7석, 1석, 뭐 10석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방 기초단체장도 좀 거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절반의 성공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나와 있지만은 그 부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부산 강력 부울경 다 된 데다가 기초단체장도 16석 중에 13석이 되고 강력의회도 약 42석 중에서 37석을 했기 때문에 약 한 8, 90% 차지할 정도로 압승을 했었는데 그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의 전국적 이슈가 됐던 한동훈의 승리 요인에 대해서는 한동훈 개인과 팬들이 정말 부산은 좀 괴롭다 할 정도로 많이 왔었습니다. 요인도 그런데 한동훈이 와서 처음부터 어린 애들하고 이렇게 친근함을 보이면서 했던 이런 개인적인 요소들하고 그 다음 하나는 박민석이 투표율이 15% 정도 받음을 해서 약 20%는 될 거라 봤는데 저도 물었을 때 무조건 하정우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국힘인 박민석이 저렇게 15% 18에서 적어도 20석은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저조함에 따라서 졌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분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사실은 좀 밝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김두관 지사를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광재 지사가 옛날부터 지금 국힘이 됐지만 부산에 출마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재수 의원하고 지사하고 굉장히 친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주 지사가 좀 내려와서 다음에 부산시장 출마를 하고 대권을 바라보려면 이번에 여기 와서 한번 하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을 냈지만 제 힘이 역부족했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요인은 이런 식의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불경은 분쟁 구조를 차지했다. 다음 보여주시죠. 정책적인 좀 특징이 있다면은 5억 3천과 관해서 본다면은 불경의 강력에 있어서 전재수, 김경수, 박상국은 기본적으로는 김상욱이죠. 특별연합 메가시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완수하고 박형준은 기본적으로 행정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두겸은 울산의 지난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이거 다 반대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울산의 독특성 내지 울산의 특수성을 들어서 어느 쪽에도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었고 선거 끝나고 난 데는 반대를 의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박완수 시장이 계속 기본적으로 됐기 때문에 메가시티는 굉장히 불경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 이슈는 나와 있듯이 전재수는 나중에 자세한 거는 좀 보시고 전재수 시장은 해양수도 부산은 어차라차 일 잘하는 전재수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해양수도였습니다. 해양과 관련하는 이슈였고 토론도 저는 막 기회는 주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는 박현준 시장이 좀 이게 그쪽에서 평가는 질리더라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질문을 해도 계속해서 해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쪽에서 뭐 이렇게 정점을 해서 해볼래도 잘 안 되더라. 그게 좀 부산 지역에서 큰 이슈였고요. 박형준은 중단 없는 발전 세계도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울산 지역에서는 김상국 후보는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유세차도 잘 하지 않고 혼자 다니면서 이 유세차 없는 선거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철저하게 발로 뛰는 선거, 시민 친화적 하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민생을 강조했는데 이게 울산에서는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직접 가서 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이렇게 그게 했었고 또 하나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두겸 후보하고 박먹은 시장이 기본적으로 마지막까지 단일화를 안 됐다라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경남 같은 경우는 김경수 지사가 여기 나와 있는 주제별로 불경 메가시티 강력 교통망 의료 대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경남 대전환과 불경 메가시티 추진 이렇게 냈다면 박완수 시장은 권역별 성장 전략을 해서 지도를 갖다 권역별로 이렇게 김경수 지사가 어떤 주제별로 접근을 했다면 박완수 시장은 각 권역별로 맞는 어떤 공략을 했다는 게 확실하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아무튼 지금 미래 쟁점이 되는 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5급 3특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두 번째 문제는 부산 전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까지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고 이 공식이 깨어졌고요. 앞서 제가 한 커트가 그냥 넘어갔는데 투표율이 유난히 전국 평균보다 불경이 높았습니다. 이번에 거의 지금까지 지방선거는 다 낮았는데 이번만큼만 유일하게 높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 졌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20대가 앞서 전체적으로는 부산은 몰라도 제가 경남 같은 경우는 19세, 29세 사이 박완수를 40.5, 김경수를 29.5, 약 한 10% 이상, 한 10% 이상이 기본적으로 이 보수 쪽에 지원했다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의 관련 중에 세 번째는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분점입니다. 강력시장만 민주당이 됐지 기초단체장이라든지 강력의회 의원은 국힘이 우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난 2018년도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는데 2024년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소리 안 나옵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네. 예, 전체적으로 본다면
민주당이 대성공을 하고도 기본적으로 실패를 했던 총선이 26년도 총선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의 등장이 28년도에 부산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쟁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김부겸 의원은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전국 교육감 선거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진보 교육감이 절대 우위였고, 현역이 절대 우위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 정체성 위기가 와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렸듯이 무효표가 유권자들이 도지사보다도 약 2.5배가 약 110만 표가 무효표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교육감 깜깜이 선거에다가 교육감 선거를 해서 뭐하노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의제 상실과 교육의 전문성 약화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각 후보들이 교통비를 지원하겠다든지 고3생에게 운전면허증 지원을 하겠다든지 월 10만 원 교육수당을 주겠다든지 이게 교육 이슈가 벗어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변창흠 장관님께서 좀 이슈를 교육 이슈도 좀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종합 토론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게 부산, 그 다음에는, 이민원 위원장님 토론을 듣겠습니다. 우선 이제 호남, 광주, 전남 이쪽은 그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워낙 태풍으로 불어가지고 그게 이제 그 강력한 이슈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줄래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좀. 예, 제가 못하니까 그 다음 페이지 좀 계속 보여주세요. 예. 또 그 다음 페이지죠. 예. 네. 이제 그렇게 해서 행정통합을 가지고 이슈가 됐는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이제 찬반이 좀 있었고 또 광역 그 통합된 후보가 된 사람들 중에도 초반부에는 서로 의견들이 이제 갈렸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20조 원을 행정통합한 지역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멘트가 나간 후로 급변을 해가지고 행정통합을 시도를 하고 급기야 행정통합이 이제 완성이 됐고 행정통합이 완성된 채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경선 막판에 조금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이제 광주하고 전남하고 통합을 한 건데, 전남 지역의 지사를 했던 그 김영록 지사와 이제 국회의원을 이었던 민영배 후보 간에 이제 결선 투표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그 경선 과정에서 전남 측 표가 이제 2,300표 정도가 반영이 되지 않게 되는 뭐 시스템 뭐 결함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후유증이 지금 약간 있는 상태고 이제 경선에서 약 280표 정도로 민영배 후보가 이겼는데 이제 2,300표가 전남표가 반영이 안 됐다. 이제 이것은 투표를 이 결과를 이제 그 좌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고 김영록 지사가 처음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얼마 있다가 곧바로 이의 신청을 철회를 하고 당의 분란을 막겠다 이렇게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표 결과를 보면 이제 그 민주당 후보가 79%고 이제 시의회를 보면 91석에 83석이 민주당석이고 기초의회는 320석 중에 250석이 이제 민주당석으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해볼 만한 그런 이제
그 선거가 돼서 선거 때는 사실은 사람들은 거의 뭐 관심이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넘겨서요, 한편.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좀 문제라고 보는 게 무투표 당선이 이 81명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당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거죠. 예, 이게 81명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 때는 63명이 무투표였는데 이번에 81명으로 그게 더 늘었다. 이제 이런 것이고 호남권 전라북도까지 합하면은 전체적으로 127명이 무투표로 됐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인데 무투표가 127명이 되는 이런 상황은 선거가 있는데 뭐 선거가 있으니까 하나 뭐 이런 관심이 거의 없는 상태로 치러진 거다. 문제다. 주민 선택, 지방자치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관심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표지를 넘겨볼까요? 쭉쭉 넘겨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뭐 유권자들의 태도만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이쪽은 이제 뭐 후보자의 공급이 타당해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투표가 돼버리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게 공급이 빈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변명을 좀 하고 좀 넘어가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주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여기서 저는 이제 수도권으로 이제 빠져나간 이런 이 것들이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무관심 현상들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한번 돈이 나가면 다시 이제 돌아오지 않는 이런 빨대 효과가 지속되는 것. 그래서 인재가 유출이 되고 기업이 투자가 안 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 재유출이 계속된다. 이런 상태에서 호남인들이 이제 위축이 되고 더욱더 민주당으로 뭉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주 유출 인구 중에 청년층 비중이 73%가 이게 되는데 이게 20년에 비해서 87%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체 세수는 이제 줄고 중앙 의존, 그러니까 중앙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가고 각 지역의 배분 요구는 높아가고 배분 갈등은 심화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하는 겁니다. 자, 좀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영역에서 선택지가 우리 호남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정치의 선택지가 없고 또 경제도 지역 선택지가 없이 그냥 서울로 가는 거고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또 뭐 행정에서 볼 때도 뭐 주민자치를 통해서 주민들이 행정에서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선택지가 부족한 것이고 또 이 발전도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중앙 의존형으로 종속형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 내 영역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참 상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어떤 그 결핍이 있고 어떤 일이 거기에 한정되면은 터널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보느라고 다른 지역은 보지를 않는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왜 그렇게 민주당에 집중을 하고 그러느냐? 뭔가 이렇게 이제 내가 뭐 차별받았다, 부족하다, 일자리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조그만 기회라도 중앙 종속 쪽으로 가는 것이고 민주당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그 악순환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이제 그 4대 안전선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생존선을 좀 깔아야 돼야 되고, 주민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거를 좀 깔아줘야 되고, 또 지역의 소득이 나가지 않고 순환하는 순환선을 좀 깔아줘야 되고, 또 장기 투자도 할 수 있는 그런 선을 깔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시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해법으로 세 가지 이제 목표를 이제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이제 내부 균형을 좀 해야 되고, 통합, 전남 광주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내부 균형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다. 또 그러면서도 20조 원이라는 돈이 온다는데 전체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성장을 해야 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또 요게 시민이 납득할 만해야 되겠다는 요 세 목표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데 요 해결 원리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최대 이슈는 그 행정통합이 돼서 20조 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네 가지로 나눠봤는데 일단 기본을 보장해주는 생존선과 그다음에 형평을 맞춰주는 기회 보장해주는 선과 그다음에 성과가 있는 곳에 격려를 해주는 이런 성과 우대선 그리고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전략 성장면 이 네 개의 축으로 20조 원을 분배를 하는 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네 군데에다가 이제 20조 원을 분배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퍼센티지를 나눠야 될 텐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퍼센티지를 달리게 해가면서 이제 점점 성과 우대나 전략 성장 쪽으로 증가시켜 가는 방면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넘기시죠. 그리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기업 유치가 아주 그 이슈들이 막 됐는데 요거는 답이 사실은 이제 이게 보면은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이 20조 원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자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의 측면에서 보면 그 이 호남 지역에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보장되냐? 그것에 대한 그 어떤 확률을 계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기업들의 생각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낮든 높든 30% 성공하면 30%, 뭐 80% 성공하면 80%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지가 않냐?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를 좀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뭐 6가지로 써놨는데 예를 들면 그 행정이라는 부분에 여기만 뭐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기업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시청 도청에서 어떤 인허가 처리에 대한 기간이 좀 일정했으면 좋겠다. 늦으면 늦은 대로 뭐 6개월이면 6개월 후에 8개월이면 8개월 후에 이거라도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들쭉날쭉하니까 이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뭐 미래를 어떻게 담보할 수가 없다. 불확실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에게 지역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계산 가능하도록 그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을 제가 6개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넘겨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민자치 또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거는 이제 이 지방 분권이나 자치가 돈을 버는, 그러니까 부가가치형 분권이나 부가가치형 자치가 아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쪽으로 공약들이 조금씩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요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그 행정 통합을 해가지고 가장 이슈가 이제 시청을 어디다 두는가에 대한 거예요. 현 도청에 있는 무안 지역에 둘 건지, 현 광주시청에 있는 광주에 둘 건지, 또 이 도청에 동부 출장소가 있었던 순천 지역에 둘 건지, 요게 지금 이슈가 돼 있고, 요걸 공론화위원회에서 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어떤 그 기업으로 치면은 어떤 이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을 좀 여기서도 해보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공론화위원회로 이제 한다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균형 발전 요 부분인데 20조 원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요게 이제 아주 첨예한 그 관심사들이 되어 있고, 이거 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행정 통합이 성공할 거냐 또는 실패할 거냐, 이것이 지금 판가름 된다, 이렇게 에,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우려는 20조 원을 준다고 했는데 행정통합 관련 여러 가지 운영비, 처음에 그 마중물을 쓰는 이제 그 몇백억의 돈을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진짜로 20조 원이 올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재일 부원장님 토론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를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다른 분들 발제를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제가 너무 제목에 너무 충실해가지고 너무 우미건조한 글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스킵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별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 부분은 이제 득표 현황을 했고요. 일단 대전광역시만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대전광역시 지방 권력을 완전히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광역시장을 탈환을 했고 5개 구청장 모두를 석권을 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대전광역시장하고 5개 구청장 중 4개를 국민의힘이 차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광역시장하고 5개 구청장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탈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쪽을 보면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절대 다수당이 됐습니다. 총 22석 중에 20석을 차지했고요. 4개 구의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다수당 지위를 획득해가면서 대덕구의회만 이제 국민의힘과 동수를 차지했는데요.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의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고자 하는 공약이라든가 이런 실천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보면 이제 대전시장 관련돼서 좀 중심적으로 보면 정권 심판론하고 민생 위기론이 좀 폭발을 해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형태로다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를 전국적으로 관통을 했던 정권 견제 심판 흐름이 민심의 바로미터인 대전에서 가장 민감하고 강력하게 작동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허태정 당선인이 민선 7기 시절에 그 시민만족도 1위였던 온통대전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다시 이제 공약 1호로 가지고 오면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계 경제하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던 영세 자영업자 및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즉각적인 내수 진작과 소득 환류라는 경제적 대안을 확실히 각인시키면서 표심을 좀 얻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 뒷부분은 이제 공약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서 당선자들의 공약을 좀 보면서 공약 기대 효과 한계와 과제 형태로 좀 봤는데요. 주로 이제 그 후보자 등록했을 때 5대 공약을 일단은 좀 잡아봤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단 큰 주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 1호 공약은 민생경제 회복으로 더 좋은 온통대전 2.0 부활시켜서 지역 화폐를 부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청년 특별시 대전이라고 하는 공약인데요. 요거는 직주락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A, B, C, D, E, F 신산업 연계 및 벤처를 육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거는 역세권 중심으로 청년주택 5,000호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락은 문화와 관련돼서 만 14세 이상 23세까지 미래 세대에 대해 문화 바우처를 지급하는 형태로 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도시라고 하는 세 번째 공약은 서구 등 노후 주거단지 재건축 추진 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녹색 도시 전환을 이제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대표 AI 선도 도시라고 하는데, 대전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대전 대덕 특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 성과가 실질적인 창업과 지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 연구 개발에서 기술 사업화 중심으로다가 전환하는 공약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전생의 통합 돌봄이라고 그래서 이제 시, 그 다음에 자치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어져 가면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다가 이제 그 통합 돌봄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요 형태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좀 지적됐던 부분은 대부분 이제 국비 지원 사업에 공모를 해야만 이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은 충청남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청남도는 광역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초는 국민의힘이 이제 차지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지사는 박수현 후보가 당선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장은 국민의힘이 10곳에서 승리를 하고 더불어민주당이 5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3곳에서 5곳으로 확대하는 데 이제 만족하는 형태가 됐고요. 국민의힘은 2022년도에서는 12곳이었으나 이번에는 이제 10곳으로 줄었지만 일정 부분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빼앗겼던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을 이제 탈환함으로써 지역 조직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충남도의회 관련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33대 17의 의석 분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군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5곳, 국민의힘이 7곳, 그 다음에 다수당 지위를 획득했고 양당 동수가 이제 3곳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충남에서는 이제 기초의회에서 좀 눈여겨볼 게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 출신자 중에 이제 2곳에서 당선자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도지사 선거 관련돼 가지고 좀 특징을 살펴보면 북구 남자 지형의 인구 중심축이 이동을 했는데요. 충남지사 선거의 승부처가 단연 천안, 아산, 당진 등 북부 산업권이었습니다. 전체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된 천안, 아산 지역에서 박수현 당선인이 큰 표 차이로 우위를 점하면서 승기를 굳히게 됐는데, 그 반면에 이제 김태흠 후보는 고양인 보령이나 예산 등 전통적인 남부 내륙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북부권의 압도적인 인구수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전략적 분할 투표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던데요.
정당에만 맹목적으로 표를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민주당, 시장 군수는 국민의힘이라는 고도의 분할 선택을 내렸는데요. 광역단체장은 중앙정부의 고물가 민생 실정을 심판하는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를 선택을 했지만 일선 기초행정 단위에서는 안정적인 지역 관리를 위해서 국민의 소속 단체장들을 대거 이제 잔류시킨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독주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충남 특유의 어떤 균형 민심이 정교하게 발현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도지사 후보들을 보게 되면 김태흠 도지사 같은 경우는 대형 인프라 구축과 강력한 이제 탑다운 방식의 힘센 충남을 강조를 했고, 박수현 당선인은 도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넓히고 바닥 민생을 챙기겠다는 바텀업 소통 행정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경기 침체 장기화로 피로감을 느꼈던 도민들이 거대 담론보다는 내 삶을 어루만지는 소통형 리더십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박수현 당선자의 공약은 일단은 첫 번째 공약은 대한민국 AI 수도로 충남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충남 대전 통합 특별시를 완성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 후보 시절에는 2년 안에 이제 통합특별시를 완성을 하겠다고 하셨다가 이제 당선 직후에는 이제 속도 조절을 좀 통해서 2030년까지 아마 이제 그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발언을 좀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제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관광을 통해서 야간 경제 활성화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하는 공약을 내세우셨고요. 그 다음에 금강 하구 해수 유통 및 생태 보건 등을 통해서 생태 환경이 통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충남이라고 표현을 좀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 바다, 도로, 철도가 모두 통하는 충남을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수현 당선자의 공약과 관련돼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그 도정 권력하고 지방 권력이 이제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지금 박수현 당선자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부분 관련돼서 이제 당이 다른 입장에 가지고 계신 지자체장들의 협조를 얼마나 이제 받아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협치의 어떤 능력이 이제 주요 관건처럼 보입니다.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는 약간 좀 빨리 약간 좀 진행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충청북도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탈환을 했고요. 지자체장은 더불어민주당 6곳, 국민의힘 5곳으로 팽팽한 균형을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충북 인구 약 70%를 차지하는 청주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좀 탈환을 했고요. 충청북도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38석 중에 27석을 차지해서 절대 다수당이 됐습니다. 기초의회는 더불어민주당 5곳, 국민의힘 3곳에서 다수당 지위를 획득했고, 양수, 동수는 3곳입니다. 그 다음에 청주시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45석 중 27석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충북 단양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양당 후보 이외에 이제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에서 이제 당선자를 배출을 했습니다. 도지사 선거 관련돼 가지고 좀 특이점을 좀 보시게 되면 실물경제 전문가의 론과 민생심판론이 결합돼서 이제 신용한 후보께서 이제 당선이 좀 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정쟁을 넘어 민생으로라는 그 슬로건이 고물가 내수 침체를 얼어붙은 골목상권과 청년의 심리를 정확히 파고드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도 아까 말씀드린 충남처럼 전략적 분할 투표에 이루어진 사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신용환 당선자의 공약을 보시면 창업특별도 충북 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는데 대형 기관 중심으로다가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목표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을 이제 그 여객수요 분산과 국제선을 다변화해가지고 거점 공항으로 완성을 하시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JTX 노선을 통해서 오송역 인근
을 이제 융복합 복지 형태로 해서 거점 개발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 직속 청년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자문을 넘어 실질 권한을 부여하는 거버넌스 혁신을 이제 해보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남처럼 그 광역 권력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권력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도지사로서 협치를 얻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공약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요. 그 시장 선거에서도 약 25% 차이로 탈환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의회 또한 의원 정수 21명 중 18석으로다가 절대 다수당이 이제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권 심판론의 직격탄과 젊은 인구 지형이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좀 승리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상호 당선인은 세종시 경제부시장,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원을 거치는 정책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또 한번 이제 그 준비된 실무행정가 브랜드라고 하는 부분이 좀 먹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 밀착형 공약과 거버넌스 혁신의 효능감이 또 한번 이제 효과를 발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농심의 변화와 읍면 지역의 경고인데요. 요거는 이제 과거 세종시 그러니까는 신도심 민주당 읍면 이제 원도심 같은 경우는 보수 우세라는 공식이 뚜렷했는데, 이번에서는 조치원의 제2청사를 짓는 등 이제 특별한 이제 그 공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조상호 당선자의 공약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그 다음에 인구 80만 자족도시, 그 다음에 도농 상생 균형 발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공약 실현, 시민주권 확립을 위한 시민청 설립 등의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세종시도 지금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상태에서 해당 부문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국비에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재정난 확보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따라서 공약 실천 여부가 좀 가려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